비가 쏟아지는 칠흑 같은 밤, 두 자매의 목숨을 건 도망이 시작되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도 멈출 수 없었다. 멈추는 순간 뒤쫓아오는 추노꾼들의 소나기에 걸릴 것이 분명했다. 거친 빗줄기가 얼굴을 핥히고 맨발로 밟는 자갈밭에서는 피가 스며나왔지만 고통보다 공포가 더 컸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목숨을 걸고 훔쳐낸 무쇠로 된 열쇠 한 뭉치뿐이었다. 그것은 그들의 살 길이자 동시에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갈 지옥의 열쇠였다. 바로 그 열쇠의 주인, 그들의 친혈육이자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숙부가 뒤에서 포효했다. 잡아라. 그 열쇠를 되찾아라. 얼굴에 묻은 빗물과 눈물, 그리고 진흙을 닦아낼 새도 없이 달렸다. 뒤돌아볼 여유 따위는 꿈에도 꾸지 못했다. 어린 동생이 넘어져 울먹일 때마다 언니는 간신히 그를 일으켜 세웠다. 자신의 다리가 풀려 떨려도 동생의 손만은 놓지 않았다. 그들이 향한 곳은 마을에서 가장 화려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곳, 기생집 월양루의 뒷문이었다. 곰팡내 나는 헛간 안에 숨어들어 간신히 숨을 돌린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여인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녀의 눈빛은 매서웠다. 바로 그 순간 숙부의 고함과 함께 기생집 대문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 열쇠 내놔. 숨기지 못해. 몽둥이를 든 숙부가 광란의 눈빛으로 안채로 쳐들어오고 있었다. 비단옷의 여인, 행수 기생화령은 이 난장판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헛간 구석에 웅크린 피투성이 자매에게로, 그리고 미친 듯이 날뛰는 양반에게로 번갈아 향했다. 경멸과 계산이 스치는 그 눈빛 속에서 자매의 운명은 새로운 갈림길에 섰다. 그날 밤, 하늘은 두 자매의 운명이 새겨질 판을 준비하고 있었다. 과연 그들은 이 악몽 같은 추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한낱거지 꼴의 어린 자매를 두고 탐욕의 눈이 먼 양반과 냉철한 계산의 기생행수, 이 삼자 대면의 끝에 어떤 거래가 오갈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킨 그 열쇠 속에는 과연 어떤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지금부터 조선시대를 뒤흔든 한편의 가슴 절절한 복수 극이 시작된다. 인면수심의 숙부가 조카들을 노비로 팔아넘기려 하자 살기 위해 숙부의 목숨 줄인 비밀 금고 열쇠를 훔쳐 달아난 자매. 비 속에 끈질긴 추격전 끝에 기생집 헛간으로 숨어들지만 행수 기생에게 들켜 쫓겨날 위기에 처한다. 바로 그때 몽둥이를 든 숙부가 기생집 문을 박차고 들어와 내 열쇠와 그녀들을 당장 내놓으라 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는데,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이 머무시는 그 자리에 이 이야기처럼 따뜻하고 기적 같은 행운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골에서 제일 가는 부자 소리를 듣던 민재성의 사랑채에는 늦은 시각임에도 희미한 호롱불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탐욕스럽게 생긴 사내 둘이 머리를 맞대고 은밀한 작당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민재성이 낮게 깔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오늘 밤이란 말이지? 민재성의 맞은편에 앉은 자는 험상궂은 인상의 노비 상인이었습니다. 상인은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이에 나으리 뱃사공도 매수해 두었습니다. 오늘 밤 자시의 뒷문으로 아이들을 내보내주시면 쥐도 새도 모르게 천국, 전국으로 가는 뱃대에 태워 보내겠습니다. 게다가 애들이라 값은 톡톡히 쳐들릴 테니 걱정 마십시오. 허허, 값이 문제겠나? 그저 내 눈앞에서 그 꼴 보기 싫은 것들을 치워버리는 게지. 형님이 남긴 재산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나. 민재성은 혀를 차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민재성이 말하는 꼴 보기 싫은 것들이란 바로 형님이 세상을 떠난 뒤 이 집에 얹어 살게 된 두 조카, 12살 은하와 8살 은비였습니다. 같은 시각, 안채 구석진 행랑방에서는 언니 은하가 이불도 없이 웅크려 자는 동생 은비의 등을 토닥이고 있었습니다. 냉골이나 다름없는 차가운 방바닥에서 자매는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겨우 잠을 청하곤 했습니다. 헌데 그날따라 유난히 거센 빗소리에 잠을 설친 목이 말라 부엌으로 향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랑채 쪽에서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에 은하의 발걸음이 멈칫했습니다. 이 밤중에 누구일까 하는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사랑채 문틈에 귀를 가져다 댄 은하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오늘 밤 묶어가라. 전국으로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하나뿐인 혈육인 숙부가 자신들을 팔아넘기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어린 소녀의 가슴은 공포로 요동쳤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조차 힘들었지만 은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은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안 돼, 은비까지, 내 동생까지 팔려가게 할 수는 없어. 은하는 떨리는 몸을 돌려 다시 행랑방으로 뛰어가려 했습니다. 헌데 살짝 열린 사랑채 문틈으로 민재성이 잠시 자리를 비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 잠시 뒤간 좀 다녀올 테니 자네는 술이나 들고 있게. 민재성이 밖으로 나가자 방 안에는 술에 취해 꾸벅꾸벅 조는 상인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은하의 눈에 벽장 문고리에 걸려있는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검고 투박한 무쇠 열쇠 꾸러미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민재성이 목숨보다 아끼는 비밀 금고, 민재성이 늘 지니고 다니며 잘 때도 베개 밑에 숨겨둔다는 바로 그 열쇠였습니다. 어린 은하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저게 없으면 숙부는 꼼짝도 못해. 저게 우리의 살 길이야. 은하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인은 코를 골고 있었지만 언제 깰지 모르는 일촉천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은하의 작은 손이 열쇠 꾸러미를 낚아채는 순간 밖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재성이 돌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문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방으로 들어서던 민재성이 그림자를 발견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누구냐? 은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행랑방으로 달려가 자고 있던 동생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은비야, 일어나. 도망가야 해. 언니, 왜 그래? 비몽사몽인 동생의 손을 잡아 끌고 은하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신발을 신을 새도 없어 맨발이었습니다. 차가운 진눈깨비가 발가락 사이로 밀려 들어왔지만 귀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가 더 무서웠기에 아픔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전원들, 잡아라. 내 열쇠. 내 열쇠를 훔쳐갔다. 민재성의 목소리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마당을 울렸습니다. 곧 횃불을 든 하인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번쩍이는 횃불들이 마치 굶주린 늑대의 눈빛처럼 자매를 쫓아왔습니다. 은비가 울먹이며 넘어졌습니다. 언니, 무서워. 나 다리 아파. 은하는 동생을 일으켜 세우며 필사적으로 뛰었습니다. 하나나 어린아이들의 걸음이 어른들을 당해낼 리 만무했습니다. 집 뒤편 우물가에 다다랐을 때 앞을 가로막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민재성이었습니다. 민재성이 악귀 같은 얼굴로 달려들어 은하의 머리채를 휘어잡으려 했습니다. 이 앙큼한 것들, 감히 내 물건에 손을 대? 은하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에 쥐고 있던 열쇠 꾸러미가 미끄러졌습니다. 날카로운 금소금과 함께 열쇠는 우물가 옆 커다란 바위 틈새로 튕겨 날아갔습니다. 하필이면 사람의 손가락 하나가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한 깊고 좁은 틈새였습니다. 은하와 민재성이 동시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 열쇠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돌틈 깊숙이, 아주 깊숙이 빨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재성이 열쇠를 잡으려 허둥대는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은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동생의 손을 낚아채며 외쳤습니다. 뛰어. 열쇠에 정신이 팔린 민재성을 뒤로 하고 자매는 찢어진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빽빽한 대나무 숲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날카로운 대나무 잎이 얼굴을 핥히고 빗물이 눈을 가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민재성이 돌틈을 들여다보았지만 열쇠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 열쇠가 없으면 그 안에 든 형님을 독살한 비소가루와 횡령장부를 꺼낼 수도 없앨 수도 없었습니다. 금고는 특수하게 제작된 쇠통이라 부술 수도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민재성은 빗물에 젖은 땅을 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이 망할 년들. 눈앞에서 놓친 것은 조카들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와 목숨줄이었습니다.
하인들이 달려왔을 때 하인들이 본 것은 텅 빈 우물가에서 미친 사람처럼 돌틈을 파내고 있는 주인의 처참한 모습뿐이었습니다. 자매는 이미 어둠이 삼킨 숲 저편으로 사라지고 난 뒤였습니다. 그렇게 가진 것 하나 없이 맨발로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두 자매의 고단한 운명은 굵은 빗줄기와 함께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밤새 쏟아지던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자매 은하와 은비는 짐승에게 쫓기는 산토끼 마냥 숨을 헐떡이며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날카로운 자갈밭에 쓸려 발바닥은 이미 피투성이가 되었고 차오르는 숨은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숙부에게 붙은 추노꾼들이 뒷덜미를 낚아챌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생 은비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주저앉았습니다. 언니, 나 더는 못 가겠어. 은하 역시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빗물에 젖은 동생의 작은 등을 떠밀었습니다. 힘내, 조금만 더. 숲을 벗어나자 눈앞에 마을의 불빛이 겨우 보였습니다. 허나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관하로 가면 민재성의 입김이 닿을 것이고 일반 집에 숨었다간 금방 발각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때 은하의 눈에 마을 어귀에서 가장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 거대한 기화집, 기화댁이 들어왔습니다. 담장 너머로 구성진 가야금 소리와 사내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오 는 곳 바로 이 고을 최대 기생집 월양루였습니다. 은하는 생각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다. 저렇게 소란스러운 곳이라면 오히려 우리를 찾지 못할 거야. 은하는 주저앉으려는 동생을 엄다시피 하여 월양루의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술 취한 손님들을 실어 나르는 감군들이 드나드느라 뒷문은 빗장이 풀려 있었습니다. 자매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화려한 연회장이 있는 본체와 달리 뒷마당 구석에는 허름한 헛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캐캐 묵은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집기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비를 피하고 몸을 숨기기에는 그만인 장소였습니다. 은하가 속삭였습니다. 여기 숨자. 소리 내면 안 돼. 두 사람은 헛간 한 구석, 쌀독들이 층층이 쌓인 틈새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그제야 젖은 옷 위로 한기가 들이닥쳐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은하는 덜덜 떠는 동생을 품에 꼭 안고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와 함께 헛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냄새야? 촛불을 들고 나타난 이는 월양루의 주인, 행수 기생 화령이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긴 곰방대를 문 화령의 눈매는 매서웠습니다. 화령은 헛간 구석에 웅크린 피투성이 아이들을 발견하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 이것들이 언제 들어왔어? 마당새야. 소금 가져오라. 재수없는 거지들이 기어들어왔구나. 화령에게 있어 이 아이들은 그저 영업을 방해하는 불청객일 뿐이었습니다. 화령이 안개 속 같은 목소리로 하인들을 부르려는 찰나 밖에서 소란스러운 굳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쥐새끼들이 어디로 숨었어? 썩 나오지 못해. 익숙하고도 끔찍한 목소리. 바로 민재성이었습니다. 민재성은 16명의 건장한 추노꾼들을 대동하고 월양루 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한 데다 분노로 눈을 뒤집은 민재성은 손에 잡히는 대로 기물을 때려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월양루의 하인들이 말려보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나으리,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민재성은 씩씩거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열쇠 내놔. 분명요. 이 쥐새끼들이 이리로 들어오는 걸 봤다는 놈이 있어 헛간 안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은하와 은비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화령 역시 당황하여 밖으로 나갔습니다. 화령이 허리춤에 손을 얹고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행패십니까? 대감, 영업하는 가게에 들어와서 다짜고짜 때려 부수다니요. 아무리 양반이라 해도 월양루는 고을사또는 물론 한양에서 내려온 고관대작들도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행수인 자신의 체면을 이리 짓밟은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허나 이성을 잃은 민재성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재성은 화령의 코앞까지 다가와 침을 튀기며 사돈질을 해댔습니다.
내년이 그 도둑년들을 숨겨주었지? 썩 내놓지 않으면 이 기방을 쑥대밭으로 만들 테다. 도둑이라뇨. 여기엔 술 마시러 오신 점잖은 분들뿐입니다. 썩 나가지 못해요. 허이, 천한 것이 어디서 눈을 불리려? 민재성이 옆에 있던 값비싼 청자 화병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산산조각난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것은 화령이 가장 아끼던 명나라에서 데려온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화령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단순한 소란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과 재산에 흠집을 낸 것입니다. 민재성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뒤져. 싸져서 그녀들을 찾아내. 추노꾼들이 흙 묻은 신발을 신은 채 마루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방마다 문을 벌컥벌컥 열어젖히자 술을 마시던 양반들과 기생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습니다. 월양루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추노꾼 중 하나가 헛간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헛간 문이 열리고 횃불의 불빛이 안을 비추었습니다. 쌀독 뒤에 숨은 자매는 서로의 입을 틀어막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려 그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추노꾼이 대충 휘둘러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기는 집기밖에 없습니다. 겹겹이 쌓인 쌀독과 어둠이 자매를 보호해준 것입니다. 하지만 민재성은 포기하지 않고 씩씩거리며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분명 이 근처로 튀었는데. 민재성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마당에 놓인 술상마저 뒤엎어 버렸습니다. 안주와 술병이 바닥에 나굴었습니다. 화령은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영업방해이자 모욕이었습니다. 한참을 난동 부리던 민재성은 결국 자매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민재성은 씩씩거리며 대문 쪽으로 향하다가 화령을 돌아보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오늘은 날이 어두워 이만다만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그때까지 그녀들을 찾아놓지 않으면 내년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내일 제일 좋은 상석의 술상이나 바쳐라. 이 민재성은 바닥에 침을 뱉고는 추노꾼들을 이끌고 우르르 빠져나갔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월양루에는 깨진 도자기 파편과 엎어진 술상, 그리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웅성거림만이 남았습니다. 고요가 찾아오자 화령은 깨진 청자 조각을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입을 쭈뼛셨습니다. 민재성이 늙은 구렁이 같은 영감탱이가 감히 내 구역에서 행패를 부려. 내 이 치욕을 절대 잊지 않으마. 화령의 눈빛에는 서슬퍼런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장사꾼에게 손해를 입히고 자존심을 짓밟은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해주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화령은 거칠게 치맛자락을 걷어차며 다시 헛간으로 성큼 걸어갔습니다. 촛불을 들이댄 채 쌀독 뒤에서 공포에 질린 눈망울 4개가 화령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민재성이 찾던 그 도둑년들이 분명했습니다. 화령의 낮고 차가운 한마디가 헛간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나와. 은하는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풀려 제대로 설 수조차 없었지만 언니로서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화령의 매서운 눈빛을 마주 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생쥐꼬를 한 자매와 분노로 이글거리는 기방의 행수. 폭풍우 치는 밤, 기묘한 세 여자의 대면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월양루의 새벽은 처참했습니다. 민재성이 뒤엎어 놓은 술상이며 깨진 도자기 파편들이 널려 있었고 놀란 기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란의 한복판에 비에 젖은 생쥐꼬를 한 은하와 은비 자매가 서 있었습니다. 화령은 깨진 청자 화병 조각을 발끝으로 툭 건드리며 싸늘한 눈초리로 자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령의 눈빛은 마치 당장이라도 이 아이들을 빗속으로 내던질 기세였습니다. 너희 때문에 내 귀한 영업장이 쑥대밭이 되었다. 민재성 그 영감탱이가 미쳐 날뛴 것도 다 너희를 잡겠다는 핑계 아니더냐? 재수없는 것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라. 화령의 호통에 동생 은비는 언니의 치맛자락을 꽉 움켜쥐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하지만 언니 은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문 밖으로 나가면
민재성의 하인들에게 잡혀 죽거나 천국, 전국으로 팔려가는 길뿐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하는 젖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행수 어르신,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룻밤만이라도 좋으니 숨겨주세요. 나가면 저희는 죽은 목숨입니다. 내 알바 아니다. 장사꾼에게 손해를 끼치는 물건은 쓰레기일 뿐이야. 여봐라, 이것들을 당장 대문 밖으로 끌어내라. 화령이 매몰차게 고개를 돌리며 장부를 정리하던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화령은 화가 난 손길로 주판을 튕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성이 부수고 간 기물들의 값을 계산하여 내일 아침 당장 청구서를 들이밀 작정이었습니다. 어디 보자. 청자 화병이 30냥, 술상이 2개, 병풍이 1. 그리고 박진사님의 외상값까지 합치면 화령은 머리가 지끈거리는지 관자놀이를 꾹꾹 눌렀습니다. 옆에서 장부를 돕던 산원 녀석은 겁을 먹었는지 손을 떨며 주판알을 자꾸만 잘못 튕겼습니다. 화령이 서방의 등짝을 후려치며 짜증을 냈습니다. 베이그이, 멍청한 놈아. 단 5량에 7량을 더하는데 어떻게 10량이 나오느냐? 밥 먹고 하는 짓이라곤 주판 튕기는 것뿐인 놈이 일이 서먹해서야. 그때였습니다. 하인들의 손에 이끌려 끌려나가던 은하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틀렸습니다. 그 당돌한 외침에 화령의 손이 멈췄습니다. 연회장에 있던 모든 시선이 꾀죄죄한 소녀에게 쏠렸습니다. 화령은 기가 차다는 듯 헛숨음을 흘리며 은하에게 다가갔습니다. 뭐라? 지금 내년이 뭐라고 했느냐? 방금 계산하신 박진사님 외상 말입니다. 지난달 미수금 단 5량을 빼먹으셨습니다. 아까 장부를 넘기실 때 얼핏 보니 붉은 줄로 그어진 단 5량이 2월, 지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총계는 75냥이 아니라 80냥이 맞습니다. 은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화령은 설마하는 표정으로 다시 장부를 펼쳐들었습니다. 빽빽하게 적힌 숫자들 사이 구석에 작게 적힌 미수금 내역이 보였습니다. 붉은 먹으로 표시된 그 숫자는 정확히 단 5량이었습니다. 화령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너 글을 읽을 줄 아느냐? 게다가 그 찰나의 순간에 사틀했단 말이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깨너머로 상단의 장부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탄아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화령은 흥미롭다는 듯 은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양반집 교수라더니 헛소문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허나 장사꾼인 화령에게 중요한 것은 가문이 아니라 능력이었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반대편에서 또 다른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기생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어머, 얘 좀 봐. 세상에, 이걸 따라하는 거야? 화령이 고개를 돌려보니 마루 한복판에서 기묘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젖은 옷을 입은 8살배기 은비가 기생들이 연습하던 춤사위를 따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악사가 재미삼아 뜬 기덩 가야금 선율에 맞춰 은비는 고사리 같은 손을 허공으로 뻗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저 동작을 흉내내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아이의 손끝에는 기가 막힌 곡선이 살아 있었습니다. 슬픔을 먹은 듯 처연하게 꺾이는 손목의 각도, 발 뒤꿈치를 살짝 들어올리며 내딛는 버스발의 리듬감은 10년을 수련한 기생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비로 인해 흙탕물이 된 옷은 저렴한 냄새가 났지만 춤을 추는 그 순간만큼은 은비의 몸에서 눈부신 광채가 뿜어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술이 덜 깬 채 멍하니 앉아있던 손님 몇몇이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며 지갑을 열었습니다. 허허, 그 꼬마 녀석 참 기특하구나. 내 평생 저런 춤선은 처음 본다. 여봐라, 저 아이에게 줄 떡값이다. 받아라. 손님들이 던진 엽전과 면전, 조선시대 화폐, 이 은비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은비는 춤을 멈추고 배시시 웃으며 언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언니, 나 잘했지? 화령은 그 광경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화령의 머릿속에서 재빠르게 주판알이 굴러갔습니다. 언니는 앉은 자리에서 수천 냥을 굴릴 상단의 대행수감이고 동생은 사내들의 혼을 쏙 빼놓을 조선 제1의 명기감이구나. 화령이 평생을 바쳐 일군 어량루였지만 늘 고민은 있었습니다.
믿고 맡길 만한 똑똑한 장부쟁이가 없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어 이 기방을 지탱할 장안의 앞둔가는 명기가 없다는 것. 헌데 제 발로 굴러들어온 이 거짓골을 한 자매가 바로 그 해답이었던 것입니다. 화령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싸늘하던 도끼 눈은 사라지고 마치 귀한 보석 원석을 발견한 세공사처럼 탐욕스럽고도 흐뭇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화령은 부채를 쫙 펴들며 하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뭐 하고들 있느냐? 썩 물러서지 못해? 하인들이 영문을 몰라 쩔쩔매자 화령이 성큼성큼 다가와 은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흙 묻은 은비의 볼을 제 손수건으로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이 얘들아, 내 생각이 바뀌었다. 민재성 그 늙은이가 내 물건을 부순 값은 받아내야 하지 않겠느냐? 헌데 돈 대신 너희를 받으면 딱 맞을 것 같구나. 은하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화령은 허리를 숙여 은하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너희 숙부라는 작자가 너희를 팔아넘기려 했다지? 갚은 돈에 팔려가기엔 너희 제값이 너무 아깝지 않느냐? 내 너희를 거두어 주마.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마. 민재성 그 영감탱이가 감히 손끝 하나 못대게 막아주마. 그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미첫, 미흡, 장사의 한 형태이었습니다. 하나나 벼랑 끝에 몰린 자매에게는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과도 같았습니다. 화령이 검지를 들어 올리며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대신 공짜는 없다. 너는 내 장부를 관리하여 땡전 한 푼 새 나가지 않게 막아야 할 것이고 내 동생은 내 밑에서 혹독하게 기회를 배워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훗날 너희가 벌어들인 돈으로 내 노후를 책임지거라. 할 수 있겠느냐? 은하는 왈칵 눈물을 쏟으며 화령의 치맛자락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굴욕적인 복종이 아니라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기회를 얻은 자의 결의였습니다. 예.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시키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제 동생만 지켜주신다면 제 뼈가 부서져도 은혜를 갚겠습니다. 화령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오늘부터 너희는 월양루의 식구다. 얘들아, 당장 목욕물 데워라. 그리고 제일 따뜻한 아랫목에 이불 깔아 놓아라. 내 보물들이 감기라도 들면 큰일이니라. 조금 전까지 자매를 내쫓으려던 하인들이 예 하고 넙죽 대답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령은 젖은 옷을 입은 은비를 번쩍 안아 들고는 은하의 손을 잡고 안채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은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숙부 민재성에게 쫓겨난 비천한 거지 신세였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보호자와 무기가 생겼습니다. 비록 기생집이라는 천한 바닥에서 시작하지만 이곳에서 실력을 갈고 닦아 반드시 보란듯이 성공하리라는 뜨거운 야망이 은하의 가슴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월양루에서의 첫날 밤이 폭풍처럼 지나가고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비는 거짓말처럼 그쳤고 처마 끝에 매달린 빗방울이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눈을 뜬 은하는 잠시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곰팡내 나는 행랑방이 아닌 은은한 분 냄새가 나는 비단 이불 속이었습니다. 옆에는 동생 은비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뽀얗게 씻겨놓은 동생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공포와 굶주림의 그늘이 없었습니다. 은하는 조심스럽게 동생의 뺨을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평화를 절대 뺏기지 않겠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화령이 자매를 거두어 주기로 했지만 숙부 민재성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민재성은 오늘 밤 다시 이곳에 들이닥칠 것이고 자매를 찾지 못한다면 월향루에 또다시 해를 끼칠 게 분명했습니다. 언제까지 숨어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은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온몸 무섭을 단정히 했습니다. 화령이 내어준 깨끗한 무명치마 저고리를 입으니 제법 양반집 교수 티가 났습니다. 은하는 심호흡을 한 번 크게 내쉬고는 방문을 나섰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니 화령은 대청마루에 앉아 긴 곰방대를 물고 있었습니다. 화령의 앞에는 어제 민재성이 깨부순 청자 화병의 파편들이 처참하게 널려 있었습니다. 화령은 그 조각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은하가 조용히 다가가 불렀습니다. 행수 어르신. 이화령은 고개를 돌려 은하를 쳐다보았습니다. 부드로 그린 듯한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벌써 일어났느냐? 더 자두지. 은의 동생은 곤히 자고 있습니다. 어르신께 말씀이 있어 나왔습니다. 은하의 목소리에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화령은 곰방대를 입에서 떼며 흥미롭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들릴 말씀이라. 밥 더 달라는 소리는 아닐 테고. 어디 해보거라. 은하는 마루 위로 올라가 화령 앞에 정중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깨진 도자기 조각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저희 때문에 큰 손해를 보셨지요. 이 귀한 화병값이며 부서진 술상값, 그리고 숙부님이 행패를 부려 쫓아낸 손님들의 술값까지 합치면 그 액수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잘 아는구나. 내 속이 무너져 내릴 지경이다. 민재성 그 늙은 구렁이에게 받아내야 하는데 그 위인이 어디 순순히 돈을 내놓을 위인이냐? 배째라고 나오면 관아에 고해야 하는데 사또하고도 한통속이니 골치가 아프구나. 화령이 혀를 찼습니다. 그러자 은하가 고개를 들고 또렷한 눈빛으로 화령을 직시했습니다. 제가 받아다 드리겠습니다. 화령이 헛숨음을 터뜨렸습니다. 뭐라? 12살 된 내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돈을 받아오겠다고? 퍽이나 기특한 소리를 하는구나. 괜한 개기지 말고 들어가서 장부 보는 법이나 익히거라. 의 개김이 아닙니다. 거래를 하려는 것입니다. 은하의 입에서 거래라는 단어가 나오자 화령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장사꾼에게 거래만큼 솔깃한 단어는 없으니까요. 저희를 거두어 주신 은혜는 백골이 난망하나 그저 밥만 축내는 식객으로 남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숙부님의 금고를 열어 밀린 외상값은 물론이고 어르신이 입으신 손해의 10배, 아니 100배를 갚아드리겠습니다. 금고를 열어? 내 숙부가 열쇠를 잃어버려서 난리통인데 내가 무슨 수로 금고를 연단 말이냐. 그 열쇠가 어디 있는지 제가 압니다. 순간 화령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화령은 곰방대를 탁 내려놓고 상체를 앞으로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은밀하게 낮아졌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내가 그걸 훔쳤다는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훔친 것이 아니라 잠시 맡아둔 것입니다. 어제 도망치다 우물과 돌틈에 빠뜨렸습니다. 숙부님은 손이 닿지 않아 꺼내지 못했지만 저는 꺼낼 방법이 있습니다. 은하는 어젯밤새 머릿속으로 구상했던 계획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민재성의 금고 안에는 단순히 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챈 장부와 독살의 증거가 들어있다는 사실까지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화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화령은 노련한 장사꾼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히 밀린 술값을 받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고을의 유지인 민재성의 약점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기회였습니다. 화령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혹, 이거 판이 생각보다 크구나. 화령은 부채를 펴들고 손바닥을 탁 쳤습니다. 좋다. 내 너의 그 당찬 눈빛을 믿어보마. 허나 실패하면 너나 나나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민재성은 독이 바짝 오른 독사야. 물리면 죽는다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면 되겠느냐? 오늘 밤 숙부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지요. 그때 어르신께서 숙부님을 붙잡아 주십시오. 술에 취기에 인사불성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그 사이에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시간을 벌어달라. 화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생생활 20년에 사내를 술독에 빠뜨려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건 내 전공이니 걱정 말 거라. 아주 진탕 마시게 해서 제 집대문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게 만들어주마. 헌데 그 깊은 돌틈에 빠진 열쇠는 어찌 꺼낼 요량이냐? 내 팔이 아무리 가늘어도 닿지 않을 텐데. 은하는 품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간단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지남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늘고 긴 대나무 살도요. 지남철을 대나무 끝에 매달아 넣으면
무쇠로 된 열쇠가 달라붙을 것입니다. 화령은 그림을 들여다보며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기발하구나. 어린아이의 머리에서 이런 꾀가 나오다니.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너는 크게 될 제목이다. 화령은 즉시 하인 마당쇠를 불렀습니다. 마당쇠야, 지금 당장 장터에 가서 제일 힘 좋은 지남철을 구해오라. 그리고 뒷산에 가서 튼튼하고 긴 대나무도 한 짐 베어오고. 누가 물어보면 애들 장난감 만들어준다고 둘러대거라. 마당쇠가 달려나간 후 화령은 은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화령의 손은 따뜻하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은하야, 명심해라. 오늘 밤이다. 민재성이 술에 취해 늘어지는 그 짧은 시간, 자시 전까지 돌아와야 한다. 만약 들키면 나도 너를 구해줄 수 없다. 명심하겠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은하의 눈빛이 횃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월양루에는 하나 둘씩 청사초롱이 밝혀지고 기생들은 곱게 단장을 하며 손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나 오늘따라 월양루 공기는 언제와 달리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은하와 은비는 다시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잠입을 위해서는 눈에 띄지 않는 복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동생 은비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언니, 정말 가는 거야? 무서워. 숙부님이 있으면 어떡해? 은하는 동생의 허리춤에 단단히 끈을 매어주며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 숙부님은 여기 계실 거야? 우린 그 틈에 잠깐 집에 다녀오는 거야? 가서 아버님, 어머님 물건도 찾아오고 나쁜 숙부님 혼낼 증거도 가져오는 거야? 은비야, 너 어제 화령 아줌마 앞에서 춤추던 것처럼만 하면 돼. 언니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아무 일 없을 거야. 응, 알았어. 은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작은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거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이리 오너라. 네, 오늘이야말로 끝장을 보러 왔다. 민재성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살기등등한 기세로 월양루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민재성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몽둥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화령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마중 나갔습니다. 화령은 오늘따라 더욱 화려한 붉은 비단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너머, 진사 나으리. 어제 그리 가시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화가 좀 풀리셨는지요? 흥. 화가 풀리긴 개뿔. 그녀들은 찾았느냐? 아이고, 일단 술부터 한 잔 드시지요. 제가 나을리를 위해 특별히 귀한 술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 문제는 술 한 잔 하시면서 천천히 이야기하시지요. 화령은 민재성의 팔짱을 끼며 교태에 섞인 목소리로 그를 안 채 가장 깊숙한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화령이 윙크를 보내자 기생들이 일제히 민재성을 에워싸며 비위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나으리 오셨습니까? 어제는 너무 무서웠사옵니다. 오늘은 저희랑 놀아주셔요. 민재성은 기생들의 환대와 향긋한 술 냄새에 콧구멍을 벌른거렸습니다. 긴장이 살짝 풀린 듯 몽둥이를 내려놓으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크흠. 그래, 내 일단 술 맛이나 좀 보자구나. 허나, 헛된 수작 부렸다간 재미없을 줄 알아. 그럼요. 자, 드시지요. 화령이 독한 소곡주를 민재성의 잔에 넘치도록 따랐습니다. 건배 소리와 함께 학짓거리하는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그 시각, 뒷마당 개구멍 앞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은하가 화령이 보내온 신호를 확인했습니다. 안채의 불빛이 어두워지고 가야금 소리가 높아진 것을 본 은하는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자매는 익숙하지만 낯선, 한때는 집이었으나 이제는 적진이 되어버린 그곳을 향해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품속에는 끝에 지남철을 매단 대나무살이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은하의 가슴속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월양루의 화려한 불빛과 소란스러운 풍악 소리가 멀어지자 다시금 적막하고 차가운 어둠이 자매를 감쌌습니다. 두 아이가 향하는 곳은 마을 끝자락, 거대한 솔숲 뒤에 위압적으로 서 있는 민재성댁.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매의 보금자리였던 옛집이었습니다. 은비가 은하의 옷자락을 잡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언니, 나 무서워.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기와집은 마치 거대한 짐승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은하는 떨리는 동생의 손을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자신의 손바닥에도 식은땀이 흥건했지만 동생 앞에서만은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숙부님은 지금 월양로에 계셔. 집에는 술 취한 하인들 몇 명뿐일 거야. 우리 집이잖아. 우리가 살던 곳인데 무서워할 것 없어. 은하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다짐하며 담장 귀퉁이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어른들은 절대 지나갈 수 없는 오직 아이들만 넘을 수 있는 작은 개구멍이 덤불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몰래 밖으로 나가 놀 때 이용하던 비밀 통로였습니다. 가시덤불을 헤치자 어른 주먹 2개 정도 크기의 구멍이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 내린 비로 인해 구멍 주변은 질척한 진흙 투성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갈게. 내 발목 잡고 따라와. 은하가 먼저 엎드려 진흙 구덩이 속으로 머리를 밀어 넣었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흙기가 얼굴과 손에 닿았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좁은 구멍을 통과하느라 어깨가 쓸리고 돌부리에 무릎이 까졌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몸을 비틀어 담벼락 안쪽으로 빠져나오자 익숙한 뒷마당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은하는 곧바로 뒤따라 나오는 은비의 손을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두 자매는 흙투성이가 된 서로의 얼굴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렀습니다. 은하가 검지를 입술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 멀리 사랑채 쪽에서 코를 고는 소리와 간간히 들리는 하인들의 잠꼬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행히 숙부가 없는 틈을 타 하인들도 긴장을 풀고 술을 마시고 골아떨어진 모양이었습니다. 자매는 그림자처럼 몸을 낮추고 장독대 뒤로 숨어들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있는 우물까지 가려면 하인들이 머무는 행랑채 앞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기 위해 숨조차 멈춘 채 한 발짝 두 발짝 내디뎠습니다. 제발 깨지 마라. 그때였습니다. 행랑채 문이 열리더니 머슴 돌쇠가 눈을 비비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줌 마려. 자매는 소스라치게 놀라 장독대 뒤로 납작 엎드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귀청을 때릴 듯 크게 울렸습니다. 돌쇠는 하품을 하더니 하필이면 자매가 숨어있는 장독대 쪽으로 비틀비틀 걸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은비가 비명을 지르려는 것을 은하가 황급히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돌쇠는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바지를 내리고는 장독대 옆단에 시원하게 보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찌릿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지만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들킨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긴 보리를 마친 돌쇠는 몸을 부르르 떨더니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자매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은하는 동생을 이끌고 잽싸게 마당을 가로질러 우물가로 달렸습니다. 가자, 지금이야. 그날 밤 숙부와 몸싸움을 벌였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우물 옆에 놓인 커다란 바위, 그리고 그 사이에 입을 벌리고 있는 좁고 깊은 틈새가 보였습니다. 은하는 품속에서 화령이 챙겨준 지남철이 매달린 대나무 살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바위 틈새에 얼굴을 바짝 들이댔습니다. 어둠 속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비야, 달빛 좀 가려봐. 너무 어두워서 안 보여.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비치는 달빛에 의지해 돌틈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깊고 캄캄한 틈새 저 아래쪽에서 아주 미세하게 반짝이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은하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윗다. 저기 있어? 숙부 민재성이 손가락이 굵어 닿지 않았던 그곳에 열쇠 꾸러미가 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확인했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틈새는 굴곡져 있었고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열쇠가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은하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대나무 살을 조심스럽게 틈새로 밀어 넣었습니다.
대나무 끝에 매달린 진암철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돌벽을 치고 내려갔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감각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제발 한 번에 붙어다오. 대나무살이 꽤 깊이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진암철이 무언가에 닿는 느낌이 났습니다. 하나나 쇠가 아닌 돌에 닿은 둔탁한 느낌이었습니다. 은하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나무살을 살짝 비틀었습니다. 음앙을 보던 은비가 발을 동동 구르며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빨리. 누가 올 것 같아. 사랑채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급해진 은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은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진정해, 김은하. 넌 할 수 있어? 이걸 꺼내야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수 있어. 은하는 눈을 감고 손끝의 감각에만 의존했습니다. 머릿속으로 틈새의 모양을 그려가며 대나무살을 요리조리 움직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끝에 묵직하고 경쾌한 진동이 전해졌습니다. 진암철이 무쇠붙이에 강력하게 달라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은하가 작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잡았다. 하지만 기뻐하기엔 이르렀습니다. 끌어올리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중간에 돌뿌리에 걸려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그 소리에 하인들이 깰 것이 분명했습니다. 은하는 숨조차 쉬지 않고 아주 천천히 신중하게 대나무 살을 들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열쇠 꾸러미가 돌벽을 긁으며 올라오는 소리가 천둥소리처럼 크게 느껴졌습니다. 틈새의 입구까지 거의 다 올라왔을 무렵 갑자기 열쇠가 중간에 꽉 끼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안 빠져. 좁은 틈새의 병목 구간에 열쇠 뭉치가 걸려버린 것입니다. 억지로 힘을 주어 당기면 진암철에서 열쇠가 떨어져 나갈 위기였습니다. 그때 저 멀리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으리, 왜 벌써 오십니까요? 아, 몰라. 이놈의 열쇠 생각이 나서 술맛이 뚝 떨어졌어. 민재성이었습니다. 화령이 붙잡아 두기로 했지만 의심 많은 민재성이 불안함을 못 이기고 예상보다 훨씬 일찍 귀가해버린 것입니다. 은하와 은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제 도망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은비가 울먹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언니? 은하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정도로 꽉 다물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끝이었습니다. 힘으로 하면 안 되고 돌려야 했습니다. 은하는 당황하지 않고 대나무 살을 시계 방향으로 살살 돌렸습니다. 그러자 꽉 끼어있던 열쇠 꾸러미가 각도를 바꾸며 톡 하고 풀려났습니다. 마침내 차가운 쇠붙이가 틈새 밖으로 딸려 나왔습니다. 은하는 잽싸게 손을 뻗어 열쇠 꾸러미를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묵직하고 차가운 감촉. 그것은 단순한 열쇠가 아니라 자매의 목숨이자 미래였습니다. 찾았다. 안도감에 다리가 풀릴 뻔했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대문 빗장을 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재성의 고함이 마당을 울렸습니다. 문 열어라. 아무도 없느냐? 이제 곧 민재성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열쇠를 확인하러 제일 먼저 이곳 우물가로 올 것이 뻔했습니다. 은하는 열쇠를 품속 깊이 찔러 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은비야. 사랑채 뒤편 벽장으로 뛰어. 거기가 금고야. 숙부님이 오시는데 사랑채로 가자고. 등잔 밑이 어둡다는 법이야. 숙부님이 우물가를 확인하는 동안 우리는 안쪽으로 들어가야 해. 거기로 가야만 살 수 있어. 은하의 판단은 대담했습니다. 도망치는 대신 오히려 호랑이 굴 가장 깊은 곳으로 뛰어들기를 택한 것입니다. 두 자매는 그림자가 되어 어둠 속을 가로질러 사랑채의 뒷문으로 내달렸습니다. 등 뒤에서는 대문이 열리고 횃불이 마당을 밝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운명의 시간은 이제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민재성이 우물가에 도착하기 전에 그리고 자매가 금고를 열기 전에 과연 누가 먼저 승리의 미소를 짓게 될까요? 차가운 반바람이 자매의 젖은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은하는 동생 은비의 손목이 부러져라 움켜쥐고 어둠 속을 질주했습니다. 서둘러. 숙부님이 우물가에 계실 때 들어가야 해. 등 뒤에서는 횃불을 좀 더 가까이 대보라고
소리치는 숙부 민재성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등 뒤를 바짝 쫓아오는 사냥개들의 짖는 소리처럼 느껴져 자매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자매가 향한 곳은 집안에서 가장 은밀하고도 위험한 곳, 바로 민재성이 기거하는 사랑채였습니다. 평소라면 감히 어린 조카들이 얼씬도 하지 못할 금기의 구역이었으나 지금은 오히려 그곳이 유일한 살길이었습니다. 민재성이 잃어버린 열쇠를 찾느라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등잔 미딘 안방은 비어있을 것이라는 은하의 대담한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채의 뒷문은 다행히 걸어 잠그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은하가 문을 살짝 밀자 낡은 경첩 소리가 비명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자매는 소스라치게 놀라 숨을 멈췄지만 다행히 마당의 소란 덕분에 아무도 듣지 못한 듯 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매캐한 방대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것은 숙부 민재성 특유의 채취였습니다. 어둠 속에 희미하게 드러난 방 안 풍경은 며칠 전 자매가 쫓겨날 때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화려해져 있었습니다. 형님을 죽이고 빼앗은 돈으로 사들인 자개장과 비단 방석들이 달빛을 받아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탐욕의 흔적들을 보자 은하의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은비가 두려움에 떨며 속삭였습니다. 언니, 금고가 어디 있어? 은하는 침착하게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숙부가 술에 취해 자랑하듯 떠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 보물은 저 민화 병풍 뒤에 숨겨져 있지? 아무도 못 찾아. 아무도. 은하는 방 한쪽 벽면을 차지하고 있는 호작도 병풍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림 속 호랑이의 눈이 마치 살아있는 듯 자매를 노려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은하는 조심스럽게 병풍을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러자 벽지 색과 교묘하게 맞춰진 작은 나무 문이 드러났습니다. 찾았다. 하지만 안도할 틈은 없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은하는 품속에서 조금 전 우물가에서 건져올린 차갑게 식은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만약 열쇠가 맞지 않는다면 혹은 그 사이 자물쇠를 바꿨다면 큰 일이었습니다. 허나 숙부의 성격에 그럴 리 없었습니다. 이 열쇠가 없으면 숙부도 저걸 못 열어서 안절부절 못했으니까요. 은하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 구멍을 찾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이라 손끝의 감각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열쇠 끝이 차가운 쇠붙이에 닿았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빗나갔습니다. 밖에서는 숙부의 고함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쥐새끼들이 분명히 여기로 튀었는데 더 깊이 쑤셔보란 말이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은하는 입술을 꽉 깨물고 다시 한번 열쇠를 밀어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착하고 무언가 맞물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을 멈추고 손목을 오른쪽으로 비틀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은하가 나무 문을 당기자 벽 속에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서 킁한 돈 냄새가 확 풍겨 나왔습니다. 은비가 품에서 작은 부싯돌을 꺼내 불을 켰습니다. 흔들리는 불빛 아래 드러난 금고 안의 풍경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엽전 꾸러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 옆에는 금괴와 은비녀 등 값비싼 폐물, 폐품, 귀금속들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모두 민재성이 형님의 재산을 가로채고 고을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 모은 더러운 재물들이었습니다. 배고픔에 지친 은비가 저도 모르게 엽전 꾸러미에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은하가 단호하게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 돼, 은비야. 돈은 건드리지 마. 돈을 가져가면 우리는 그냥 도둑이 되는 거야. 우리가 찾아야 할 건 그게 아니야? 은하는 재물들을 옆으로 치워내고 금고 가장 깊숙한 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하가 찾는 것은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진실, 그리고 숙부의 목을 조를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손끝에 빳빳한 종이 뭉치가 잡혔습니다. 꺼내어 펼쳐보니 겉장에는 매입장부라고 적혀 있었지만 내용을 들여다본 은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관아에 보고하는 가짜 장부가 아닌
민재성이 실제로 뒷돈을 챙기고 횡령한 내역이 적나라하게 적힌 이중 장부였습니다. 날짜와 금액, 그리고 뇌물을 바친 이방, 리방의 이름까지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야. 이걸로 숙부님이 횡령한 사실을 밝힐 수 있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횡령죄로는 곤장 몇 대나 유배형에 그칠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죄값을 치르게 하려면 더 확실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은하는 다시 금고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구석진 곳에 붉은 비단으로 꽁꽁 싸매둔 작은 약 봉지가 만져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매듭을 풀자 그 안에는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코를 찌르는 듯한 비릿한 향, 바로 비소였습니다. 순간 은하의 머릿속에 잊을 수 없는 그날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건강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지던 날, 그 곁에서 슬픈 척 눈물을 흘리면서도 입가에는 묘한 미소를 띠고 있었던 숙부의 얼굴. 그리고 아버지가 드시던 당약 그릇에서 나던 바로 그 비릿한 냄새, 은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떨어져 하얀 가루 위를 적셨습니다. 아버지. 이 작은 가루, 이 한 줌의 독이 다정한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가고 우리 가족을 파탄냈구나.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과 함께 뼈에 사무치는 증오가 솟구쳤습니다. 은비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언니, 왜 그래? 그게 뭐야? 은하는 눈물을 훔치며 약 봉지를 다시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어깨를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비야, 잘 봐. 이게 바로 숙부님이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만든 증거야. 그리고 저 장부는 숙부님이 나쁜 짓을 했다는 기록이고. 이것만 있으면 숙부님을 관아에 넘기고 우리 집을 되찾을 수 있어. 정말? 그럼 이제 우리 안 쫓겨다녀도 되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중요해. 이걸 가지고 무사히 빠져나가야 해. 은하는 이중 장부와 비소 약 봉지를 미리 준비해온 자루에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금고 문을 다시 닫고 열쇠로 잠근 뒤 병풍을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도 다녀가지 않은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방을 나와 은하는 자루를 품에 꼭 안고 다시 뒷문을 향해 살금살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이 방을 나가 월양루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화령에게 이 증거들을 넘기면 약속대로 숙부를 응징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헌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랑채 앞마당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둔탁한 발소리가 나무 복도를 울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숙부 민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기랄. 돌틈에도 없다니. 그럼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이야. 우물가를 아무리 뒤져도 열쇠가 나오지 않자 화가 머리끝까지 난 민재성이 다시 방으로 돌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그녀들이 벌써 가져간 거 아니야? 내 방부터 확인해 봐야겠어. 민재성의 촉은 무서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마루를 밟는 발소리가 심장소리와 박자를 맞추며 점점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은비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언니, 어떻게? 뒷문으로 나가려면 마루를 지나야 하는데 숙부가 이미 마루 입구에 당도한 상태였습니다. 앞문도 뒷문도 모두 막혀버린 진퇴양난의 상황. 땅에 든 쥐꼴이 된 것입니다. 은하는 급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숨을 곳이라고는 장롱 안이나 병풍 뒷뿐이었지만 방을 뒤지러 온 숙부의 눈을 피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앞문이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시에 숙부의 그림자가 창호지 문 위로 거대하게 드리워졌습니다. 괴물 같은 그림자가 점점 커지며 자매를 집어삼킬 듯이 압박해왔습니다. 민재성이 하인에게 소리쳤습니다. 불 켜. 당장 불 켜란 말이다. 민재성이 문을 벌컥 열어젖히려는 그 찰나의 순간 은하의 눈에 방 한 구석에 놓인 커다란 뒤주가 들어왔습니다. 저기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은하는 동생의 손을 낚아채고 소리 없이 뒤주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뚜껑을 열고 두 사람이 몸을 구겨 넣는 것과 동시에 방문이 활짝 열리며 횃불의 붉은 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뒤주 뚜껑이 닫히며 세상은 다시 어둠 속에 잠겼지만 뚜껑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불빛과 함께 숙부의 거친 숨소리가 바로 귀가에서 들리는 듯 선명했습니다. 자매는 입을 틀어막고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바로 코앞에서 생사를 건 숨바꼭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뒤주 안은 세상과 단절된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뚜껑이 닫히는 순간 칠흑 같은 어둠과 함께 숨막히는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좁은 공간에는 오래된 나무 냄새와 쌀겨 냄새, 그리고 두 자매의 공포에 질린 땀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은하는 동생 은비를 자신의 품 안으로 깊숙이 끌어안았습니다. 동생의 작은 심장이 마치 고장난 북처럼 쿵쾅거리며 은하의 갈비뼈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한 손으로는 동생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증거물이 담긴 자루를 생명줄처럼 꽉 움켜쥐었습니다. 제발 그냥 나가라의 마음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간절한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듯 방 안에서는 숙부 민재성의 거친 숨소리와 발소리가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민재성이 하인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불 켜. 더 환하게 밝히란 말이다. 뒤주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붉은 불빛이 어둠 속에 춤을 추듯 일렁였습니다. 민재성은 짐승처럼 씩씩거리며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분명 이 근처로 튀었는데 귀신이 고칼 노른이군. 도대체 어디로 숨었단 말이냐. 민재성은 방바닥을 쿵쿵 구르며 장롱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텅 빈 장롱 안을 확인한 그가 욕설을 내뱉으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 충격에 뒤주 안에 있던 자매의 몸이 움찔 떨렸습니다. 은비가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숨을 삼키는 소리를 냈습니다. 은하는 기겁하며 동생의 입을 더욱 세게 틀어막았습니다. 다행히 민재성이 화병을 걷어차는 소리에 묻혀 들키지 않았습니다. 민재성은 씩씩거리며 방 안을 맴돌다가 문득 병풍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민재성의 눈빛이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설마. 민재성은 성큼 병풍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거친 손길로 병풍을 옆으로 치워버렸습니다. 벽장 문이 드러났습니다. 뒤주 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은하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비 오듯 내렸습니다. 민재성은 떨리는 손으로 벽장 문을 확인했습니다.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민재성은 품에서 예비 열쇠를 꺼내 쑤셔보았지만 당연히 맞지 않았습니다. 열쇠가 없으니 확인할 수도 없고, 하지만 문이 잠겨있으니 들어간 흔적은 없는데 민재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금고가 무사하다면 장부도 독약도 안전할 것이라 믿은 것입니다. 은하 역시 그제야 막혔던 숨을 아주 조금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가 안심하고 나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헌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재성이 병풍을 다시 원위치시키려다 말고 바닥을 유심히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이게 뭐야? 민재성이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를 손가락으로 찍어 올렸습니다. 촛불 아래 비친 그의 손가락 끝에는 검붉은 진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비 오는 밤, 흙투성이가 된 자매가 밟고 지나간 흔적이었습니다. 아무리 조심했어도 신발에 묻은 진흙까지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민재성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그 지국, 흙자국은 병풍 앞에서 시작되어 방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정확히 한 곳을 향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진흙 발자국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시선이 멈춘 곳은 바로 자매가 숨어있는 뒤주였습니다. 은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눈이 마주친 것도 아닌데 나무 판자 너머로 숙부의 살기 어린 시선이 뚫고 들어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민재성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기 숨어 계셨나? 민재성은 마치 사냥감을 구석에 몬 늑대처럼 뒷짐을 지고 느릿느릿 뒤주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저승사자의 발소리 같았습니다. 뒤주 바로 앞까지 다가온 민재성은 손가락으로 뒤주 뚜껑을 툭툭 두드렸습니다. 조카님들, 거기 쌀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궁금해서 들어간 게냐? 아니면 숙부랑 숨바꼭질이라도 하자는 게냐? 조롱 섞인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끓어오르는 분노가 용암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도 변명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민재성의 날벼락 같은 고함이 떨어졌습니다. 여봐라. 뭐들 하느냐. 당장 이 뚜껑 열어. 하인 2명이 달려들어 뒤주 뚜껑을 잡았습니다.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뚜껑이 활짝 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빛에 은하와 은비는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눈부신 횃불 아래 악귀처럼 일그러진 민재성의 얼굴이 들이닥쳤습니다. 잡았다. 이 쥐새끼들. 민재성이 거칠게 손을 뻗어 은하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은하는 비명을 지르며 뒤주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곧 은비도 하인의 손에 짐짝처럼 들려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은비가 울며 불며 빌었지만 민재성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숙부님, 잘못했습니다. 민재성의 눈은 은하가 품에 꼭 안고 있는 자루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민재성의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거 뭐야? 인연들이 내 금고에 손을 댔어. 금고 문이 잠겨 있어 안심했건만 이 맹랑한 것들이 감쪽같이 털고 나온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민재성은 은하에게 달려들어 자루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리 내놔. 당장 내놓지 못해. 안 돼요. 이건 우리 아빠 거예요. 숙부님이 훔쳐간 거잖아요. 은하는 바닥에 질질 끌려가면서도 자루를 놓지 않았습니다. 손톱이 뒤집히고 살이 갈졌지만 이것만은 뺏길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라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줄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민재성이 은하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습니다. 고개가 획 돌아가며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났습니다. 눈앞이 번쩍하며 정신이 아득해졌지만 은하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은하가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악을 썼습니다. 때려보세요. 죽여보세요. 숙부님이 아버지를 죽인 것처럼 저도 죽여보시라고요. 그 당돌한 기세에 민재성이 잠시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눈에 광기가 서렸습니다. 자신의 비밀, 그 추악한 살인의 증거를 이 어린 조카가 쥐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소원이라면 들어주마. 어차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나가는 게 이 바닥 생리다. 오늘 너희가 여기서 죽어나간다 한들 누가 알겠느냐? 민재성이 주변의 하인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뭐 하고 있어? 멍청 마라. 오늘 밤년들을 아주 끝장을 내서 뒷산에 묻어버릴 테다. 하인들이 주춤거리며 멍석과 몽둥이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아무리 하인들이라 해도 어린 핏줄을 죽이는 것은 꺼려지는 일이었지만 눈이 뒤집힌 주인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은비는 공포에 질려 은하의 등 뒤로 숨었습니다. 언니, 나 무서워. 살려줘. 은하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동생 앞을 막아섰습니다. 사방이적으로 둘러싸인 고립무원의 상황. 열린 문틈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무심한 달빛만이 차갑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민재성이 몽둥이를 빼어들고 다가왔습니다. 내 열쇠를 훔친 것도 모자라 감히 내 치부를 건드려? 내 아비 곁으로 보내주마. 몽둥이가 허공을 가르며 높이 들렸습니다. 은하는 눈을 질끈 감으며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이대로 끝인 걸까? 복수는커녕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원한도 풀지 못한 채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하는 걸까? 그 절체절명의 순간 은하의 머릿속에 화령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는데, 기회를 주셨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잡힐 수는 없었습니다. 은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민재성의 손이 아닌 엉성하게 열려있는 방문 쪽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은 여전히 자루 속에 든 비소 봉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은하가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습니다. 죽이려면 죽이세요. 하지만 이 자루를 여는 순간 숙부님도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민재성의 몽둥이가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이 안에 든 게 뭔지 아시죠? 이게 터지면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는 거예요. 은하가 자루 입구를 움켜쥐고 흔들자 민재성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비소 가루가 날리기라도 한다면 좁은 방 안에 있는 모두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역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팽팽한 대치. 민재성은 몽둥이를 들고 은하는 독약 자루를 들고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이 대치가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은하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힘으로 보나 숫자로 보나 승산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때 민재성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턱짓을 했습니다. 하인 하나가 잽싸게 몸을 날려 은하 뒤에 있던 은비의 뒷덜미를 낚아챘습니다. 민재성의 비열한 수가 먹혀들었습니다. 은비가 인질로 잡히자 은하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민재성이 승리감에 도취되어 킥킥거렸습니다. 자, 이제 선택해라. 그 자루를 순순히 내놓고 내 발로 기어나오겠느냐? 아니면 내 동생 목이 부러지는 꼴을 보겠느냐? 은하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자루를 내놓으면 증거가 사라지고 안 내놓으면 동생이 죽습니다. 가장 잔인하고도 끔찍한 선택의 순간 은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너머로 은하는 동생 은비가 입고 있는 헐렁한 겉옷의 매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자매의 눈빛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며칠간 생사를 넘나들며 쌓아온 자매만의 신호가 오고 갔습니다. 은하가 자루를 바닥에 내려놓는 신용을 하며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민재성의 시선이 자루에 쏠리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민재성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바닥에 놓이기 직전인 자루에 고정되어 있었고 하인의 거친 소나귀는 어린 은비의 옷깃을 단단히 틀어쥐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무릎을 천천히 굽히며 자루를 내려놓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흉곽을 뚫고 나올 듯 세차게 뛰었지만 표정만큼은 최대한 비굴하고 겁에 질린 척 연기했습니다. 숙부의 시선이 오직 자루에만 쏠리도록 유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동생은 놔주세요. 민재성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어린 것이 객기를 부려봐야 제 손해인 법이다. 민재성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재성이 손을 뻗어 자루를 낚아채려는 그 짧은 순간 은하의 눈동자가 하인에게 잡혀있는 동생 은비를 향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지금이야. 그 눈빛을 신호로 은비의 작은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아이는 공포에 떨면서도 등 뒤로 돌린 손으로 겉옷의 고름 매듭을 살살 풀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인이 아이의 헐렁한 겉옷 뒷덜미만을 억세게 움켜쥐고 있는 것이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은비가 기합소리와 함께 몸을 아래로 쑥 빼냈습니다. 야! 마치 허물을 벗는 뱀처럼 혹은 미꾸라지처럼 아이의 몸이 겉옷에서 쏙 빠져나왔습니다. 하인의 손에는 은비가 입고 있던 낡은 저고리와 치마 껍데기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순식간에 속바지와 속적삼 차림이 된 은비는 당황한 하인의 정강이를 잇는 힘껏 걷어찼습니다. 꺄! 하인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지는 사이 자루를 바닥에 내려놓으려던 은하가 다시 자루를 획 낚아채며 몸을 날렸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서 있는 민재성의 명치를 머리로 들이받았습니다. 민재성이 외마디 비명과 함께 뒤주 위로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격의 방화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은하가 소리쳤습니다. 달아나라, 은비야. 은하는 넘어진 하인을 밟고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자매는 열려있는 방문을 향해 쏜살같이 내달렸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민재성이 불그락 푸르락한 얼굴로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잡아. 전원들 잡아. 문 막아. 하지만 이미 자매는 마루를 박차고 마당으로 뛰어내린 뒤였습니다. 횃불을 든 하인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어둠에 익숙해진 자매의 몸놀림은 날쌘 다람쥐 같았습니다. 하인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저기다. 뒷마당으로 간다. 대문은 빗장이 걸려있고 하인들이 지키고 있으니 나갈 수 없다고 판단한 자매가 다시 집의 가장 깊숙한 곳인 뒷마당으로 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재성이 몽둥이를 다시 집어들고 씩씩거리며 뛰어나왔습니다. 또 안에 든 쥐야. 뒷마당은 막혀 있어 민재성의 말대로 뒷마당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어
개구멍이 아니면 나갈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개구멍까지 가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었고 하인들의 발이 더 빨랐습니다. 자매가 도착한 곳은 부엌 귀퉁이, 수십 개의 장독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장독대였습니다. 된장, 간장, 고추장이 담긴 거대한 항아리들이 달빛 아래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민재성과 하인들이 반원형을 그리며 자매를 포위해왔습니다. 앞에는 몽둥이를 든 장정들, 뒤에는 넘을 수 없는 높은 담벼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민재성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요망한 것들. 옷까지 벗어 던지고 도망치다니 아주 발악을 하는구나. 내 오늘 너희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그 자루를 찾아야겠다. 은비가 바들바들 떨며 언니 뒤로 숨었습니다. 저고리 차림이라 반바람이 더욱 차갑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하의 눈은 포기하지 않고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등 뒤에 있는 장독대들을 곁눈질로 훑어보았습니다.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계단처럼 층층이 놓여 있었고 그 끝은 담장 꼭대기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은하는 동생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은비야, 나 믿지? 우리 저 항아리 밟고 담 넘는 거야. 저 높은 데를 깨지면 어떡해? 깨지면 깨지는 거야? 잡히면 죽어. 하나, 둘, 셋 하면 뒤돌아서 뛰는 거야. 이 민재성이 포위망을 좁혀오며 손을 뻗으려는 찰나였습니다. 은하의 외침과 함께 두 자매가 동시에 몸을 돌려 장독대로 뛰어올랐습니다. 지금이야. 하인들이 달려들었지만 자매는 이미 제일 낮은 간장독 위에 올라선 뒤였습니다. 급하게 발을 디뎌 뚜껑 하나가 깨지며 은비의 발이 된장독에 빠졌습니다. 일어나. 멈추면 안 돼. 은하가 동생의 팔을 잡아 끌어 올렸습니다. 발에 묻은 된장 때문에 미끄러웠지만 죽을 힘을 다해 다음 항아리로 또 다음 항아리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김민재성이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돌 던져. 떨어뜨려. 하인들이 바닥에 있는 돌멩이를 주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돌멩이가 자매의 머리 위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은하의 어깨에 돌 하나가 맞았습니다.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끝이었습니다. 품에 안은 자루 속 아버지의 억울함도 동생의 미래도 모두 박살났습니다. 은하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제일 큰 독 위에 올라섰습니다. 이제 담장 꼭대기까지는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가장 발빠른 머슴 돌쇠가 장독대를 타고 올라와 은비의 발목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손끝이 은비의 발 뒤꿈치에 스쳤습니다. 잡아. 다리 잡아. 은하가 신고 있던 집신 한 짝을 벗어 돌쇠의 얼굴을 향해 정통으로 던졌습니다. 안 돼. 집신이 얼굴을 맞은 돌쇠가 중심을 잃고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그가 넘어지면서 뒤따라오던 하인들과 엉켜 장독대 위로 우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십 년 묵은 간장독과 고추장독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지며 깨졌습니다. 검붉은 간장 국물이 파도처럼 쏟아져 나와 하인들과 민재성을 덮쳤습니다. 민재성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내 장독. 내 1년 농사가. 짠내 진동하는 간장 국물을 뒤집어 쓴 꼴은 가관이었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자매는 마지막 힘을 짜내 담장 꼭대기를 붙잡았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손바닥이 갈졌지만 기어이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담장 위에 올라선 은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간장 범벅이 되어 허우적거리는 숙부와 하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재성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담장 위를 올려다보며 사돈질을 했습니다. 거기 안 서. 내려와. 당장 내려오지 못해? 내가 너희를 가만둘 줄 아느냐? 은하는 피 묻은 입술로 차갑게 웃어 주었습니다. 숙부님, 이 장독값은 나중에 꼭 갚아오겠습니다. 그때는 돈이 아니라 관아의 포졸들과 함께 올 테니 기다리고 계세요. 민재성은 그 말에 무언가에 얻어맞은 듯 멍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고개를 떨구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끌려나갔습니다. 민재성의 비명소리가 월양로 담장을 넘어 멀리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사또가 자매에게 다가왔습니다. 너희들이 큰 일을 했다. 이 장부는 국고로 환수될 것이고
범죄로 축적한 재산은 몰수하겠으나 너희 아버지가 본래 남기신 유산은 마땅히 너희에게 돌려주도록 조치하라. 은하와 은비는 사또 앞에 엎드려 뜨거운 눈물을 쏟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으리. 감사합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원한을 풀었다는 안도감. 그리고 지옥 같았던 도망자의 삶이 끝났다는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사또가 돌아가고 연회장에는 화령과 자매, 그리고 기생 식구들만 남았습니다. 긴장이 풀린 은비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자 화령이 다가와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보아라. 이게 바로 인과응보라는 것이다. 너희는 오늘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바꾼 것이다. 화령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부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은하는 눈물을 훔치고 화령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행수 어르신 덕분입니다.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잔이다. 기회를 잡은 건 너희들이다. 나는 그저 판을 깔아 주었을 뿐. 화령은 은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빙긋 웃었습니다. 자, 이제 눈물은 그만 닦거라. 복수는 끝났지만 너희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 아니더냐? 민재성의 재산을 되찾게 되었으니 이제 다시 양반대 가기씨로 돌아가 편히 살 수 있겠구나. 화령의 말에 은하와 은비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막대한 유산과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다시 그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굳이 천한 기생집에 머물며 고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보통의 아이들이라면 당장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은비의 손을 꼭 잡고 화령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아니요, 어르신. 저희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뭐라? 집을 되찾았는데 안 가겠다니? 텅 빈 집에서 과거를 파먹으며 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는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어르신께 장사를 배우고 기회를 익혀서 진짜 제 힘으로 세상을 호령하는 거상이 되고 싶습니다. 은하의 당찬 선언에 화령의 눈이 휘둥그레졌다가 이내 호탕한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하하.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독한 것들 아주 마음에 쏙 드는구나. 화령은 자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좋다. 오늘부터 지옥 훈련이다. 양반대 기수의 허울은 벗어던져라. 내 너희를 조선 팔도에서 제일 가는 장사꾼과 예인으로 키워줄 테니.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이 새 여인을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햇빛이 아니라 시련을 딛고 일어선 자들에게만 내려지는 축복의 조명과도 같았습니다. 아기는 심판받았고 소녀들은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야흐로 전설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재성이 포승줄에 묶여 압송된 후 고을에는 한바탕 태풍이 지나간 듯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사또는 약속대로 민재성이 불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몰수하고 그가 가로챈 형님의 유산, 즉 은하와 은비 자매의 몫을 온전히 돌려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아의 이방이 건네준 두툼한 문서 꾸러미를 받아든 은하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문서, 땅문서, 그리고 수십 년간 가문이 모아온 재산 목록이 적힌 장부들. 그것은 하루아침에 비천한 도망자 신세로 전락했던 자매가 다시 양반가의 아기씨로 복구했음을 알리는 증명서였습니다. 기방이 웃으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축하한다. 이제 고생 끝이구나. 하지만 은하의 표정은 마냥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관아를 나선 자매는 곧장 옛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 밤 목숨을 걸고 담을 넘었던 그 집이었습니다.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지만 주인이 없는 집 안에는 스산한 바람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민재성의 하인들은 주인이 잡혀가자 뿔뿔이 흩어졌고 마당에는 어젯밤의 난동으로 깨진 장독 파편들이 흉물스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은비가 깨진 장독 조각을 발로 툭 차며 물었습니다. 언니, 우리 이제 여기서 사는 거야? 은하는 툇마루에 앉아 텅 빈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웃음꽃이 피던 곳이었지만 동시에 숙부의 탐욕과 살인이 서려있는 지옥이기도 했습니다. 화려한 기와집과 넓은 땅이 다시 제 것이 되었건만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듯 공허했습니다. 은하는 품속의 문서들을 만지작거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양반이라는 허울, 아기씨라는 껍데기가 과연 자신들을 지켜주었는가? 아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자신들을 구한 것은 신분이 아니라 살고자 하는 의지와 기지, 그리고 화령이라는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은하가 물었습니다. 은비야, 너는 다시 예전처럼 바느질이나 배우고 글이나 읽으면서 얌전한 기수로 살고 싶니? 은비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 싫어. 나는 춤출 때가 제일 좋아. 그리고 화령 아줌마처럼 당당하게 소리치고 사는 게 좋아. 양반 아기씨들은 맨날 방 안에만 있어야 하잖아. 답답해. 동생의 대답에 은하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으며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기는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그리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쟁취했을 때의 쾌감이 얼마나 짜릿한지를 말입니다. 은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자, 어디로? 우리의 진짜 집으로. 자매는 미련 없이 대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거대한 기와집이 멀어져 갔지만 두 아이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월양루에 앉은 채 화령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비단옷 몇 벌과 쌈짓돈을 챙겨 자매에게 건네줄 참이었습니다. 이제 갈 때가 되었구나. 귀한 집 자식들이 이런 천한 곳에 오래 머물러서야 쓰겠느냐. 화령은 애써 담담한 척 말했지만 곰방대를 잡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작 며칠이었지만 당돌하게 거래를 제안하던 은하와 재롱을 부리던 은비에게 이 듬뿍 들어버린 탓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어 외로웠던 그녀의 삶에 잠시나마 온기가 스쳐 지나간 듯 했습니다. 가서 밥 잘 챙겨 먹고 숙부 같은 나쁜 놈이 또 나타나면 언제든 관하로 달려가거라. 그리고 가끔은 놀러오라. 외상값은 안 받을 테니. 화령이 등을 돌린 채 눈물을 훔치려는데 등 뒤에서 쿵 하고 무거운 것이 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냐? 화령이 뒤를 돌아보니 은하가 집문서와 땅문서 같은 꾸러미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장사 미천입니다. 투자금, 그게 무슨 소리냐? 저희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집과 땅을 모두 팔아 현금으로 바꾸면 어마어마한 돈이 될 겁니다. 이 돈을 월향로와 앞으로 우리가 만들 상단의 미전, 자본금으로 삼겠습니다. 화령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양반집 기수가 제 발로 호랑이 굴로 들어오겠다는 것도 모자라 전 재산을 걸겠다니 믿을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너 제 정신이냐? 이건 내 아비가 물려준 유산이야.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두고 왜 가시밭길을 가려 하느냐? 편한 길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저는 어르신께 장사를 배우고 싶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사고 세상을 움직이는 법을요. 그래서 다시는 그 누구도 우리 자매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제 힘으로 거상이 될 겁니다. 은하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옆에 있던 은비도 화령의 허리춤을 끌어안으며 거들었습니다. 아줌마, 나도 갈 데 없어. 나 여기서 춤 배우고 노래 배울 거야. 조선에서 제일 가는 예인이 될 거야. 나 쫓아내지 마십시오. 화령은 한참 동안 두 자매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기가 막히기도 하고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정말 지독한 것들이 굴러 들어왔구나. 제 발로 기생집에 들어와 거상이 되겠다는 양반이라니. 조선 팔도에 이런 기막힌 야담이 또 어디 있겠느냐. 화령은 문서 꾸러미를 탁탁 치며 호탕하게 외쳤습니다. 좋다. 내 너의 그 당돌난 미천을 받아들이마. 허나 각오해라. 내 밑에서 일을 배우려면 뼈가 으스러지도록 고될 것이다. 양반물 다 빼고 바닥부터 기어야 한다. 할 수 있겠느냐? 예.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자매의 힘찬 대답이 월양루를 가득 채웠습니다. 혈연보다 더 짙은 선택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렀습니다. 조선의 상업 중심지인 한양의 운종가. 그곳에서도 가장 눈이 좋은 곳에 으리으리한 3층 목조 건물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 최대의 상단이자 복합문화 공간인 벌설 상단이었습니다. 대행수님, 천국 상단에서 비단 거래건으로 기별이 왔습니다. 값을 2배로 쳐주겠다는데 어찌할까요? 상단의 집무실, 분주하게 오가는 사원들 사이로 단아하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여인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22살이 된 은하였습니다. 그녀는 붓을 들어 서류에 서명하며 차분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거절하세요. 지금 천국은 흉년이라 비단보다 곡식이 급할 겁니다. 비단 대신 우리 창고에 있는 쌀을 보내주겠다고 하세요. 대신 내년 봄에 들어올 최상품 차, 다의 독점권을 달라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은하의 판단은 언제나 정확했습니다. 그녀는 화령에게 배운 상술에 타고난 비상한 머리를 더해 10년 만에 상단을 조선 최고의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여자 김만덕이라 부르며 존경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편 상단 옆에 위치한 연회장 원량관은 입구부터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오늘 은비 명창님 공연이 있는 날이라지?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간대. 우든을 줘서라도 표를 구해야 해. 무대 뒤편 화려한 무복을 입고 거울 앞에 앉아있는 여인. 18살이 된 은비였습니다. 어릴 적의 그녀의 얼굴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 깊이가 흘렀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기생이 아니라 조선의 소리와 춤을 집대성한 최고의 예인으로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화령이 다가와 은비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이제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자매의 든든한 고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녀였습니다. 은비야, 긴장되지 않느냐? 긴장은요. 오늘 오신 손님들의 혼을 쏙 빼놓을 겁니다. 어머니 은비가 어머니라고 부르자 화령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고 은비가 무대에 올라 부채를 펴자 객석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짓 하나, 눈빛 하나에 사람들은 울고 웃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유희가 아니라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예술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밤이 깊었을 때 세 여인은 상단 옥상 정자에 모여 앉았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그녀들을 비추고 있었고 아래로는 그녀들이 일군 번화한 거리가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은하가 술잔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은비야. 기억나. 10년 전 오늘 우리가 비를 쫄딱 맞고 헛간에 숨어 있었던 거. 어찌 있겠느냐? 꼴이 아주 말이 아니었지? 그때는 내가 너희를 내쫓으려고 소금까지 뿌리라 했는데 화령이 껄껄 웃자 은비가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그때 언니가 기지를 발휘하지 않았으면 우린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장독대 넘을 때 생각하면 아직도 다리가 후들거려. 세 사람은 과거의 고생담을 안주 삼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때의 치열함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화가 더욱 달콤했습니다. 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라서. 화령의 말에 자매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 어떤 가족보다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은하가 난간에 기대어 달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10년 전 뒤주 속에 갇혀 떨면서 보았던 그 차가운 달빛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녀를 비추는 달빛은 따뜻하고 풍요로웠습니다. 문득 은비가 물었습니다. 숙부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은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유배지에서 병을 얻어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하더구나. 욕심이 활을 부른 계집 아기는 사라졌고 선한 이들은 승리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은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온몸을 다듬었습니다. 자, 이제 그만 들어가자. 내일은 일본 상단과 회담이 있다. 일찍 자야지. 언니는 참 일밖에 몰라. 나중에 낭구님은 언제 만나려고 그래? 흥린의 눈에 차는 사내가 있어야 말이지. 나는 일이 더 좋다. 새 여인의 웃음소리가 밤바람에 퍼져나갔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여 가장 높은 곳에 오른 그들의 이야기는 고단한 삶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 오래도록 회자될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상단의 깃발을 펄럭였습니다.
깃발에 새겨진 벌설이라는 글자가 달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서로를 지키며 당당하게 나아갈 그녀들의 앞날처럼 말입니다.